jobs. Right. Big and Stark. Yeah. Combined.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계단 위 친구와 장난스레 웃음을 터뜨리던 평범한 어느 오후, 카메라 속 그녀의 웃음은 밝았고 그날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절도, 협박, 해킹, 테러, 끝내는 살인까지. 그녀는 바닥에 머무르기엔 너무 똑똑했고 정도에 머무르기엔 너무 야망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6시 25분 휴대전화 GPS 실종, 6시 33분 휴대전화 위치 확인, 단 8분간의 실종. 혹자는 말합니다. 고작 8분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단순 휴대폰 오류다. 하지만 8분의 공백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우리 세대 최고의 발명가가 되려고 여기 왔어요. 제 아이디어를 실현할 자원이 없다면 그건 무의미해지죠. 해외 인턴십이 끝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되려면 비브라늄 산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걸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 토니 스타크가 재력 없이도 그만큼 성공했을까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래요. 제 시제품 AI만 해도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전 그런 돈이 없죠.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방법으로 모금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막 성장하는 청춘기의 캐릭터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글러먹은 소리를 두 가지나 하고 있는데 Tony Stark was able to build this in a cave with a box of scraps. 첫째로 토니 스타크가 돈이 많고 그로 인한 편의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가 대체 불가능한 인물로 나오는 건 그의 지성 때문이지 그의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크 리액터, 자비스, 아이언맨 슈트의 개발까지 모든 것은 그의 지성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육성 회비를 내기 위해 첫 출근한 압드 알 아지지 씨를 무참히 짓밟던 마크 원 슈트가 좋은 예죠. 아크 리액터 설계도도 훔쳐다 쓰고 AI 개발에 수백만 달러가 든다고 말하는 리리 윌리엄스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지성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작중 시점이 온 우주를 위해 토니 스타크가 스스로를 희생한 엔드게임 이후임을 생각하면 토니 스타크를 금수저 천재 발명가 정도로 낮아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리리의 사고관이 뒤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중요한 게 슈트가 아니란 건 가난한 버전의 토니 스타크라 불리는 피터 파커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주제입니다. 리리라면 환장하고 집착했을 법한 이리스도 더 올바른 사람이 쓸 수 있다면 넘겨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급조해서라도 싸우죠. And the thing is,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중요한 건 슈트가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죠. 리리의 마음? 실험적인 방법으로 모금을 해봤다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스스로도 떳떳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또한 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지만 최소한 스스로는 옳다고 믿는 길을 갔던 토니 스타크와는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연출인 샘 베일리, 안젤라 반스, 극본인 시나카 호지가 MCU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애시당초 아이언 하트를 토니 스타크의 후계자로 그릴 생각이 없다는 것. 물론 마블 측의 아이언 하트 공개 전 인터뷰 내용이나 포스터 등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총괄 프로듀서는 아이언 하트에 대해서 월터 화이트나 토니 소프라노에 비유했으니 저희도 공정하게 접근해봅시다. 비교 대상이 월터나 토니라면 아이언 하트가 왜 영웅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제작자의 의도대로 피카레스크물로 접근해보자고요. 자, 드라마는 기존에 저질렀던 대리 숙제 등이 걸려서 MIT에서 퇴학당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리리의 문제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리리를 위해 편의를 봐준 학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리리는 제대로 된 학위 과정도 밟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슈트 연구만 이미 4년을 매달린 상태입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구조가 늦어지지 않을 거라며 혁신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후 리리의 슈트 업그레이드 과정을 봐도 어느 부분이 혁신인진 잘 모르겠어요. 슈트 기능은 아이언맨보다 몇 세대는 뒤쳐져 있고 AI 탑재에 따른 자율화를 노린다고 해도 이미 아이언 리전이나 해머 드론에 선례가 있죠.
15살에 MIT에도 들어갈 정도고 세계관 내에서도 얼마 안 되는 슈트 설계가 가능한 인재임은 틀림없으나 그녀가 가진 꿈에 비하면 그녀의 재능은 다소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네요. 굳이 말하자면 쇼우 터커 같은 캐릭터인 거죠. 6화짜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지만 단역인 쇼우보다도 공감이 안 간다는 게 한심하지만 아무튼 네네 반송하고 연구나 열심히 할게요 라고 꼬리를 내렸지만 그 정도 재원은 아니었던 리리는 특별 취급을 받지 못하고 MIT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리는 명백히 MIT의 자산이라 쓰여있는 슈트를 훔쳐 달아나죠. 연구는 그녀가 했을지 몰라도 그 성과를 기다리며 투자한 것은 MIT인데 딴짓하다 걸린 것도 모자라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인데 리리의 타락은 후드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슈트를 훔쳐나온 이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슈트에 대한 집념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을 완벽히 넘어버렸으니까요. 앞서 언급했듯 범법 행위 자체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작품이 올바른 영웅보단 안티히어로를 그리는 피카레스크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문제는 그녀의 동기묘사입니다. 총괄 프로듀서가 언급했던 브레이킹 배드의 월터 화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터는 노벨상을 탈 팀에서 활약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업계 최전선에서 이탈합니다.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되어 투잡까지 하는 수모를 겪지만 어느 날 폐암 진단을 받게 되죠. 전업주부인 아내와 장애인인 아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이 생계에 허덕일 것은 자명하니 가족에게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 마약 제조에 뛰어듭니다. 이런 그럴듯한 이유로 마약 제조를 시작하지만 작품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월터가 가진 결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취를 이루지 못한 환경에 억눌려 있던 강한 자존심과 오만한 성격이 점점 드러나며 가족을 위해 시작했던 일은 어느샌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뒤로 갈수록 악인이 되지만 이 작품의 발단에서 알 수 있는 건 공감대 형성입니다.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장애인 아들을 둔 월터가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려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토니 소프라노도 기존 마피아 클리셰에 비하면 훨씬 공감하기 쉬운 모습을 지닌 케이스입니다. 마피아지만 배불뚝이 아저씨의 가정사와 조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죠. 상식과 도덕의 잣대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나오는 피카레스크에서 이 발단부의 공감대 형성은 시청자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리리의 경우 이 공감대 형성에 실패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그녀를 믿어준 학장의 기대를 배반하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AI 개발에만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눈앞에 작은 보상의 코가 깨어서 몇백, 몇천 달러나 될까 싶은 금액을 받고 퇴학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무리수도 펼칩니다. Explain to my professors. You want me to be small. 다른 사람들이 묵묵히 밟아가는 학위 과정을 하찮은 짓이라 비하하기도 하죠. 4년째 지지부진한 연구, 즉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자신이 특별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행위들의 이유는 저열한 욕망인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슈트의 디자인, 배우가 전통적인 미인상이 아닌 것, 할리퀴너라는 대체제의 존재, 이 캐릭터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론 캐릭터의 인성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최저를 찍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악인을 어떻게 응원하나요? 아니 그 이전에 왜 지켜봐야 하나요? 이 작품이 시계태어 오렌지처럼 애시당초 공감대 형성을 포기한 주인공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작품을 다 본 제 입장에서도 히어로물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피카레스크로도 실패한 작품입니다.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샘 베일리, 안젤라 반스, 시나카 호지 모두 흑인 여성입니다. 흑인이라서 여성이라서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능력이 아니라 피부색과 성별의 근거에 뽑아놨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 일은 아니죠. 출연진의 90% 이상이 흑인이라 자랑하던 블랙팬서가 그랬고 여성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캡틴 마블이 그랬습니다. 특정 정체성을 강조하느라 힘이 잔뜩 들어가며 부자연스러워지고 섬세함이 떨어지는데 퀄리티와 설득력은 자연스러운 섬세함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아이언하트가 저 작품들만큼 정체성을 강조하는 작품은 아닙니다만 후드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본인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휘말리는 이야기라는 점에선 뿌리를 흑인 문화에 두었다는 점은 확실하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퀄리티에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최악의 스타트는 끊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1화 시작하고 5분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학장이 잘못을 지적할 땐 듣는 둥 마는 둥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던 리리는 퇴학이란 말에 니까짓 게 감히 나를?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네요. 네, 연기를 참 잘해요. 아무튼 그렇게 슈트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것도 웃기긴 해요. 리리는 퇴학을 당했고 그녀가 MIT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집행요원도 출동시켜놓고 시카고를 벗어나자 슈트가 작동을 멈추는 건 외에는 MIT는 이후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6화 내내요. 리리가 어디 동굴을 파고 숨어든 것도 아니고 그저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도요. 진짜 일단 계속 가보죠. Anything else? 그리고 웬 중성마녀가 끼어있는 어지러운 PC 도둑들. 앞으로 리리의 동료가 될 후드 친구들이 한번 나와주고 본격적인 1화가 시작됩니다. 술에 슈트를 싣고 집으로 간신히 돌아온 리리. 학교 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이미 리리의 퇴학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구 자비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이 산책을 가는데 So hot girls supposed to be at the clubs?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핫걸이요? 전 도미니크 손의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콧구멍에 500원짜리도 들어가게 생겼다느니 하는 그런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죠. 핫이라 함은 이런 게 핫이겠죠. 못생겼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쁘지 않은 사람을 자꾸 예쁘다고 올려치는 것도 예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아니, 다 떠나서 리리 윌리엄스가 작품 내적으로 예뻐야 할 필요성은 또 뭔가요? 그냥 공학자 히로인 아이언 하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얘가 핫걸이라는 속성까지 챙겨가야 돼요? 그래요, 뭐 제가 미국의 미의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치고 계속 가보죠. 이후의 대화에서 리리의 관점이 잠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거기 집착해. 난 다른 거 1000개는 만들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지. 하지만 내가 아이언 슈트를 만든다면, 누구보다도 잘 만든다면 사람들은 날 존중할 수밖에 없지. 더 영리한 AI가 탑재된 더 강력한 슈트. 최소한 이 대사에 따르면 리리는 자신이 원해서 혹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슈트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이언 슈트이기 때문에 슈트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후 자비애와의 대화를 통해 새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차 역시 슈트 제작을 위해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아니지만 그만큼 슈트 제작의 진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날 리리를 알아본 후드 멤버가 리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가 왜 스타크 인더스트리 같은 데서 일 안 해? 라고 묻죠. 일단 난 너를 모르고 토니는 이 분야에 크게 기여했지. 그러니 대뜸 토니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어. 예? Do you think Tony Stark would be Tony Stark if he wasn't a billionaire? 그러니까 리리 윌리엄스는 우물한 개구리일 뿐만이 아니라 위선적이기까지 하네요. 아무튼 이 대화 끝에 명을 받게 되고 찾아간 가게에선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리리는 먼저 전선을 만져 엘리베이터를 재가동하고 손잡이를 떼서 지렛대로 삼아 손잡이를 힘으로 잡아뜯는 모습 어디에 영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떼어낸 손잡이를 문에 끼워놓고 힘으로 문을 열어 상황을 해결하는 리리. What matters is what you did. 성공적으로 시험에 통과한 리리가 만족스러운 후드 일당. 하지만 초대해놓고 시험했다는 사실에 빡친 리리는 그냥 돌아서 기엔 너무 많은 돈을 보고 맙니다. 결국 후드가 다소 불법적인 집단임을 알고도 후드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리리. 당장 내일까지 슈트가 필요하지만 학교용으로 개발한 AI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급하게 AI를 제조하기 위해서 리리는 노트북을 켜고 뇌의 전극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와, 진짜 존나게 어지럽네. 자고 일어나니까 죽은 친구의 모습을 한 AI가 뿅 생겼네요.
자, 일단 저는 뇌과학 전문가도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지적만 할 거예요. 일단 뇌종국은 진짜로 뇌의 사고, 지능을 스캔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현재도 의료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패턴 수준의 잡음, 그러니까 위아래 양옆 공격 부르기 정도의 간단한 전기적 신호만 보낼 수 있을 정도지 800억 뉴런과 100조 시냅스를 전극 2개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 잠이 들었다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위아래 위아래 정도의 신호지 뇌 전체의 스캔분일 수는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요, 뭐 현실이 아니니까 뇌 전극으로 전체 스캔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받은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처리 장치, 해석 알고리즘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장치들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도 현실이 아니니까 초초초초초초초한 고성능 전극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알맞은 데이터로 전환해준다고 치고 현재가 무슨 시대예요? AI의 시대잖아요. 주식을 안 해도 엔비디아 주식이 왜 오르는지 누나 알고 있죠? AI에겐 학습할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 장비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뇌 스캔으로 데이터를 얻었다고 치겠습니다. 연산은 뭘로 하냐 이거예요. 의외로 노트북으로 고연산 작업을 하는 건 이미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슈퍼컴퓨터를 따로 두고 노트북으로 원격 조작만 하는 거죠. 기초적인 조사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뭐 퇴학을 당했어도 MIT의 슈퍼컴퓨터에 친구 아이디로 접속한다든가 선수 입장 하면서 해킹을 한다든가 우회적으로 묘사할 방법도 많죠. 그런데 정작 유일하게 가능했던 현실적인 묘사는 전력을 과용량으로 끌어다 무리하는 묘사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개판으로 진행하면서 전극 꽂을 때 삐로리로 이딴 소리 하나 넣어주면 보는 사람이 오우 참 과학적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는 듯 넣어놓은 저 효과음이에요. 여기서 끝! 전극 2개로 뇌를 전체 스캔하는 기능과 고성능 AI를 연산해내는 노트북. 요구 연산량과 생기는 발열 때문에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진내만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이미 아크 원자로가 2개는 발명된 셈입니다. 고철덩어리 슈트를 왜 만들고 있어요? 이것만 가져다 특허화해도 윌리엄스 인더스트리 정도는 채울 수 있겠구만. 애초에 아이언맨도 과학적인 시리즈가 아닌데 막 과학적 사실까지는 안 말한다니까요. 아크 원자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핍진성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보기에는 그럴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속이려는 척이라도 해야 속아주죠. 슈트를 밤에 태양열 발전이랑 풍력으로 채운다는 일단 85년도에 나온 백투더퓨처만도 못한 과학 장면을 어떻게 보고 속아줘요. 아무튼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듯 아이언하트는 과학적인 느낌이라도 냈던 아이언맨에 비하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이언맨 스피노프라고 아이언맨 같을 필요는 없죠.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다소 어긋나긴 하나 이 작품이 이런 과학적 분위기를 신경 쓰는 대신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제작자의 의도를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작품 내에서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드라마 시작부터 리리와 친근함을 뽐내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Natalie? Who the hell else would it be, bitch? 말투 역시 AI라기보단 친구에 더 가깝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는 죽었음이 드러나며 죽은 친구를 AI로 재현시키는 게 올바른가 하는 윤리적 문제와 이 친구와 연관된 리리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조명하게 되죠. AI의 역할은 SF적인 요소보단 드라마에 좀 더 집중하는 용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드라마로 돌아와서 AI 랜덤 뽑기를 시도했지만 친구의 모습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리리는 I need to figure out what went wrong so I can erase you. 나탈리를 지우고 다시 만들려 하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르라고 만들어진 AI라며 복종하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선 애초에 설계한 게 없잖아요. 한 거라곤 머리에 전극 꽂고 잡는 게 다일 텐데요.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후드의 연락을 받고 장소로 향하는 리리. 멤버 소개가 시작됩니다. Our hacker extraordinaire from Madripoor. 중성마녀부터 주먹패, 정크렛, 부두목, 오늘은 안 나왔지만 리리의 전임인 기술 담당 램페이지. 램페이지는 카메오인데 배우인 에릭 안드레가 유명하죠. 보통 영화 렛미인의 주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쇼 자체는 모르셔도 BGM은 들어보셨을 Hey, Eric, look at me. Bitch.
에릭 안드레 쇼의 호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후드갱의 더 후드입니다. 후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드갱의 두목 더 후드인 셈이죠. 영어로는 The Hood Gang of the Hood, The Hood 좀 되겠네요. 슬럼가를 후드라고 부르는 것과 후들럼을 축약한 후드. 머리에 쓰는 후드니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아이언하트도 장르를 따지자면 후드 드라마라고 해도 어폐는 없습니다. 꼭 인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슬럼가에 사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이야기를 후드 영화라고 하는데 리리도 흑인이고 더 후드의 배우 트랜스포머 1 때 제가 흑인으로 착각했던 앤서니 라모스도 히스패닉이죠. 후드갱의 멤버들도 대부분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니 제작진의 이 후드란 명칭에 대한 집착을 생각하면 다분히 의도적인 캐스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멤버 소개를 끝마치고 브리핑도 듣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부덕한 기업의 CEO가 시연할 때 해킹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CEO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계획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당일 저녁 8시에 소집이 걸리자 리리는 급해집니다. 슈트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테크 전임자인 램페이지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부재중 전화로 넘어가 버리고 급해진 리리는 암시장 리스트를 뒤져 가까운 구매자 조 맥길리커디를 찾아갑니다. 이 조를 한번 보시죠. You could stop letting your dog poop on my lawn. 옆집 사람이 개똥을 싸고 방치할 정도로 호구입니다. 조가 호구 잡히는 모습을 본 리리는 곧바로 It's on me. Where is your stash? 집안을 헤집고는 If you don't work with me here, FBI gets a call from a concerned neighbor. FBI를 들먹이며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어떤 공익적 목적이나 조의 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슈트에 쓸 부품을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만약 이게 리리에게 좀 더 공감하게끔 설계된 피카레스크였다면 후드갱이 조금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리리에게 협조를 구하고 리리는 미안해하며 어쩔 수 없이 조에게 부품을 뺏는 그림이 나왔어야 할 겁니다. 혹은 최소한 조가 그래도 싼 악한이거나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러지 않아요. 리리는 돈을 보고 자발적으로 후드갱에 입단하고 조는 마당에 개똥 테러나 당하는 심약한 인물인데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조를 털어먹는 모습으로 그려내죠. 리리와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는 대신 여기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Well, if not to help people, why would you build the suit? Because I could. 다시금 왜 아이언 슈트를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네요. 여기서 리리는 만들 수 있으니까 라는 대답으로 반쯤 얼버무리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라는 점 기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나탈리로 시선을 전환해보자면 나탈리가 리리와 싸우던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My goal was to recreate a very sophisticated Wakandan AI called Grio. 와칸다의 AI를 다시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 뇌를 스캔했다. 그러니까 펩시 제로 라임을 마신 뒤에 뇌에다 전극을 꽂으면 두둥탁 정제수, 이산화탄소, 혼합제제 A, 합성향료, 구연산산나트륨 이러고 재료랑 비율까지 나오다 못해 이걸 알아서 제조까지 해주길 바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리리 윌리엄스의 무한한 자기애가 아닐까요? 이렇게 나탈리와 싸우는 대사가 잠깐 지나가고 노트북에 갇힌 나탈리는 집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주변을 탐험하기에 이릅니다. Get behind me, Satan. 사탄, 중요한 복선이니 기억해두세요. 겨우 리리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누던 중 팁을 얻습니다. Which is protect her and help her. The only way to be in it is to force your way through. 다시 리리로 돌아가서 조의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관점을 들었기 때문인지 일화를 쓰고 뒤늦은 죄책감이 몰려왔기 때문인지 질문을 던지는 리리. What would you say if someone were to hypothetically create AI using brain scanning technology on themselves? 조는 인간 뇌 스캔에 필요한 에너지와 동력이면 이론상으로 뇌를 녹여버릴 테니 죽고 싶은 바보나 그런 짓을 하겠죠?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이 친구도 전극 2개 붙여서 노트북으로 스캔했을 거란 생각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과학적인 드라마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리가 조의 답변을 됐다 치고 무시하며 But if someone did create AI using brain scanning technology successfully, then 이렇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에도 발끈하지 않을 겁니다. 조는 좋은 점이 효율 얘기라면 그럴 수도요. 좋은 점이 윤리 얘기라면 창조자가 윤리적이냐에 달렸겠죠. 라고 답하고 okay. Could have said that in a regular tone, but I get it. Can you pass me that?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만 못 알아듣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시퀀스에 대한 작품 내적인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운만 띄워놓고 윤리로 빠져버리죠. 애초에 그 전에
조가 윤리에 신경 쓴다는 걸 깔아뒀으니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리리가 알아들었어요 하고 대화를 다음 주제로 넘겨버리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조가 생각하는 뇌스캔 기반의 AI의 윤리적 문제란 뭘까요? 그에 대한 리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후속 대화로 이어져야만 작가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드러나고 관객도 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죠. 지금 이 대화는 비유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며 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괜찮다고 말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떨까? 윤리적으로 많은 관점을 시사하겠지. 알아들었어. 저녁 뭐 먹을래? 뭘 알아들었다는 거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작가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그럴 방향도 깊이도 안 된다면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고 다른 용도의 씬, 그러니까 리리의 호감도를 쌓는다던가 하는 쓸데없는 장면에 시간을 쓰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요. 이 드라마는 그 대신 But it's so smooth. Okay. 리리의 금속 성애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외엔 리리보단 조의 캐릭터와 배경, 조의 아버지가 공학자였고 아버지와 연결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최신 테크의 부품들을 벙커 규모로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언 슈트 회수리를 완료하죠. 그렇게 CEO 하이젯 계획은 시작됩니다. 주먹 패들은 통제실을 습격하고 정크렛이 뚫어준 구멍으로 아이언 슈트로 들어가서 나탈리의 등장에 놀라버린 리리는 해킹에 필요한 USB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자, 여기부터가 잃어버린 USB를 대신해서 터널을 해킹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이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 제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원래의 계획은 무선 접속 포인트에 바이러스가 담긴 USB를 연결해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급조한 대체 플랜은 이렇습니다. 각 플랫폼은 중앙 보안 장치에 연결돼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거지. 그러니 플랫폼에서 그 차량을 분리할 수 있으면 방화벽이 꺼져서 슬러그가 들어갈 수 있어. 차를 옮기는 중인 플랫폼이 중앙 보안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부터 이해가 안 가요. 플랫폼에서 차량을 떼어내면 왜 방화벽이 꺼지는 거죠? 플랫폼에서 차량이 떨어지는 게 비상사태고 그걸 위한 제어까지 대비된 상황인데 방화벽이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 수많은 플랫폼 중 하나만 결합이 풀려도 매번 방화벽이 내려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는 재부팅이 되는 틈에 시스템을 전환하라고 하는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왜 재부팅을 일으킬까요? 무엇보다 중성마녀는 경비원이 있는 통제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터널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까지 준비되어 있는 통제실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하나만 오작동해도 아무나 노트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호구 시스템이라면 이 친구들은 왜 통제실에 와 있는 걸까요? 또 이 플랫폼에서 차를 분리하기 위해 Looks like I'm under an Impala, which means 6-speed automatic transmission. 손을 원격으로 분리해서 트랜스미션을 건드립니다. 트랜스미션을 건드려 차가 떨어진 시점부턴 굳이 여기 붙어있을 이유도 없어 보일 뿐더러 자판을 빠르게 쳐야 하는 해커가 긴 네일을 끼고 끼적끼적대며 몇 자 타이핑하는 것만으로 전체 시스템이 꺼져버립니다. 그냥 팀 단위로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분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인 건 제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일까요? 리리가 매달린 게 CEO가 탄 차량이라서 이걸 플랫폼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시스템 결합을 푼 건가 했는데 CEO의 차량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 리리가 매달린 플랫폼은 쉐보레 임팔라라고 굳이 대사로 나오고요. 아무래도 MCU 세계관엔 현실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해킹 대수동을 벌인 끝에 시스템이 멈추고 후드는 CEO의 곁에서 나타나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My very talented team just hijacked your system. 유능한? 시스템이 무능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전달받나요? 후드는 계약서를 내미는데 그 내용은 Six-figure salaries, benefits, free access to the highway, of course, and equity in the company as an anonymous co-owner. Free access to the highway, of course. Free access to the highway, of course.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 후드갱은 명목상으론 나쁜 놈들을 털어먹는 의적입니다. You mean Sheila? I don't care if my tunnels destroy entire communities if it makes me rich?
다층 고속도로 같은 편의시설이 어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지역 전체를 망가뜨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보통 의적의 목적은 악행의 단절이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참교육. 예컨대 대외적으로 자선사업 공약을 하게 하거나 마진을 낮추는 계약을 진행시켜 갱생을 시키는 식으로 더 이상 악덕 기업이 아니게 만들거나, 둘째, 털어먹기. 가진 재산을 털어서 인과응보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재산이 없어서 악행을 멈추게 만듭니다. 약간 꺾어서 악인의 나쁜 마음 자체를 훔친다 같은 바리에이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참교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후드갱의 요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액의 연봉, 주식은 회사가 존립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멈추게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사항에 개선 항목이 없으니 이건 그냥 빨대 꼽는 기생충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She's signed. We can clock out. Everybody head to Kinsey. 서명을 받은 뒤 퇴근각이 잡히고 나탈리와 환호하던 이 타이밍에 우연히도 경비가 나타나 둘에게 총을 겨눕니다. 네탈리는 프리즈 한마디에 버그를 일으키고 고개만 돌려도 권총엔 안 당하겠지만 아이언맨의 열합한답게 AI의 보조 없이는 자세 지어조차 되지 않는 아이언하트. 나탈리 없을 때도 멀쩡히 비행하지 않았냐고요? 어허, 아이언하트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논리와 개연성 대입하지 마세요. 이 위기 상황은 후드의 원티드식 총알 휘기로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이 후드의 능력이 투명화, 투사체 궤적 조작인데 둘 다 상당히 유용한 능력이죠. 주목할 점은 이 능력이 주인인 파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의상인 후드의 능력이란 겁니다. 아이언 슈트에 집착하는 리리와 후드의 능력치가 몰려있는 파커. 본체보다 아이템에 스탯이 몰려있는 이 둘이 아치 에너미가 되고 파커가 이제 아이템에 집착하는 안 좋은 예를 보여주겠죠. 대충 작품이 향할 방향이 그려집니다. 본거지로 돌아와 정크렛에게 후드의 출처를 묻는 리리. 팀원도 정확히 아는 것이 없고 소문만 무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나마 알게 된 것은 Okay, one time I saw Parker shirtless, but scales everywhere. 파커의 상체가 온통 비늘투성이란 사실. 팀은 강도짓의 성공을 기리며 우애를 다지지만 리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무리 봐도 풍력과 밤에 얻는 태양 에너지보다는 기체를 띄우고 있는 에너지가 더 들 것 같은 충전 방식이 등장하고 멀쩡해진 나탈리는 미안하다며 총을 보자 굳었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탈리가 총격에 의해 사망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추측해 그날의 일을 묻는 리리. 그런데 지금 AI는 나탈리에 대한 기억을 베이스로 만든 거지 나탈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탈리의 사망 시점의 기억과 감정을 리리가 가지고 있을 리도 없으니 리리의 기억에서 만들어진 나탈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복선일 수 있으니 당장 이 시점에서 해명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리리가 이상함은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넘겨버립니다. 과학보단 드라마로 접근하겠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Magic is code for I don't know.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공학자인 척은 하지 말아야죠. 심지어 자신이 공학자이기 때문에 I'm only doing this because I have to, not because I'm a bad person. 나쁜 놈이 아니라며 가증을 떠는 것은 더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학자는 나쁠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물론 이 리리 윌리엄스의 자기 합리화는 아이언하트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언하트는 점점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리리의 일대기예요. 일단 아직 빌드업이 덜 쌓였으니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죠. But I don't give a shit about anyone but y'all. Yes, you. 한탕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드갱은 돈으로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I'm gonna go home and open up a Michelin star restaurant lounge. 오케이, 다음 친구는 Underground Fight Club. 훨씬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네요. 당연하게도 리리의 돈은 모두 슈트에 들어가고 있었죠.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guys. 장난기가 발동한 정크렛이 금고까지 나서는 후드를 입고 나타납니다. Yo, what the? Damn, this thing is weird. 후드가 뜨겁다고 말하는 정크렛. 에너지 분석을 해보겠다고 나서며 또 공학자인 척하는 리리.
이때 돌아온 존이 정크렛을 제압하고 존은 팀원들에게 이 꼬라지를 보고만 있었냐고 일갈합니다. 리리는 너는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화를 내지만 금고까지 따서 꺼내온 걸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Why don't you go ahead and back away, little girl? Or what?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친구를 위해 나서는 우정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일종의 호감 모먼트죠.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최소한 얘네가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나 후드가 비호감이기라도 해야 돼요. 얘는 남이 잠궈놓은 금고를 따다가 개인 호기심을 채우고 있었고 의적으로선 비호감일지 몰라도 최소한 이 시점까지의 후드는 Yes, you. 호감 리더입니다. 팀원들에게 공정한 배분을 하고 팀원들을 살뜰히 챙기죠. 뒤풀이에는 슬쩍 아껴주는 센스까지 갖췄습니다. Easy, John. Easy.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리리의 싫다면이 호감을 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무례함들이 혹시 동양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할렘만의 스웩 넘치는 바이브일 수 있으니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목표는 에어룸의 대표 헌터 메이슨. 시카고 토박이로 특수 보존된 오래된 종자에 최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해 업계 거물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고속도로 다음은 최첨단 농업 악당이네요. 얘가 한다는 나쁜 짓은 On steroids. They're driving local farmers out of business. 와우. 그러니까 후드갱은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 내지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셈이었군요. 여기에 이번 미션은 특별 조건이 추가됐는데 Security designed to detect any metals that could be considered a threat. 칼도, 총도, 폭탄도, 슈트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리리의 관심사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공학자 신, 나는 나쁜 놈이 아니다, 공학자다 라는 대사가 나오고 이에 대해 파커는 Right. Everyone you're talking about is a criminal, including you. No, I'm not. 난 공학자야. 내가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상징적이지. 이미 나노 슈트도 나온 시대에 쇳덩이 슈트로 상징적? 리리는 후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파커는 중요한 건 작동 원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게 해주는 힘이라고 말하죠. Why don't you take your hard-earned cash and do good? 리리 대신 갈수록 파커가 호감이 되는 건 저뿐인가요? Oh, hi. 그렇게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나 했더니 조가 리리를 찾아옵니다. 리리에게 털린 김에 쌓아놓기만 했던 물건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방법을 떠올린 거죠. 기분이 좋지 않았던 리리는 조를 돌려보내려 하지만 Today is not really a good day for me, so rain check? No. 이제 칼자루를 진 것은 조 쪽입니다. 결국 약속을 잡고 조를 돌려보내고 슈트에 힘을 쏟으려 하지만 이번엔 나탈리가 말썽입니다. I'm not upgrading shit until you pay me some attention. 최첨단 지니 대신 파트너이자 친구로 대해달라는 나탈리. 결국 다음날 둘은 캐리의 자동차 샵으로 나들이를 나섭니다. 샵에 들어서자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In and out. Can you do that with me? In. 나탈리를 따라 심호흡을 통해 회복하는 리리. 이게 일종의 리리의 결함이자 리리에게 이입시키는 구간인데 솔직히 이 장면 하나로 나머지를 모두 커버할 순 없습니다. 새아빠와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트라우마 하나만으론 범죄를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차라리 리리가 강박적으로 안전에 집착하고 안전을 위한 무력수단으로서 슈트에 집착한다면, 그래서 슈트의 완성에 집착하고 범죄도 불사한다면 훨씬 이야기가 매끄러웠을 겁니다. 지금처럼 슈트를 출세의 수단으로 쓰는 건 트라우마랑 연계도 낮고 시청자가 이입할 여지도 적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리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Relationship to Stuart Clark, street name Rampage. 경찰이 찾아와 스튜어트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Stuart got murked. Yo, they could have murked me. 일말의 고민도 없이 파커가 스튜어트를 죽였다고 확신하는 리리. 물론 파커가 살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나 스튜어트를 죽였다는 단서 없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간 뒤에 결국 파커가 죽였다고 지나가듯 나오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스펜스나 드라마를 통째로 스킵해버리고 파커가 죽였나봐, 이게 끝이에요. 영상 초반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이 작품은 드라마로도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답답하니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파커의 의적 활동엔 보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음이 드러나고 조는 오베디아 스탠의 아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리리는 작전에 앞서 조에게 맹세까지 하며 장비를 빌립니다. But promise me this won't blow back on me. I swear.
빌린 이유? 임무 중에 파커의 후드 조각을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레이저가 문제가 돼서 금속 탐지에 걸리고 락다운이 발생하고 기어코 후드 조각을 손에 넣은 리리는 몰래 빠져나오려다 존에게 걸립니다. 당연히 개판난 상황에 후드 조각까지 들고 나오는 리리를 본 존은 빡이 돌고 몸싸움을 하다 레이저와 아니 에제키엘의 장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산소 포화 농도가 점점 올라가 둘의 싸움이 늘어지는 사이 아이언하트 첫 논란의 장면, 존을 방치하고 혼자 도망치는 리리 장면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연출이긴 합니다. 일단 히어로물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처음으로 죽인다면 보통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다크 히어로가 본격적으로 살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거나 하나는 영웅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법한 불의의 사고일 겁니다. 장면의 연출 자체는 후자에 가까워요. 리리는 존을 아기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산소 포화 농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나탈리가 리리만 데리고 탈출하면서 반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듯한 연출이 나오는데요. 지금 장난하는 거죠? 당장 아이언 슈트가 발길질로 문을 차고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밀폐된 문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냥 버려두고 간 건 나탈리의 판단이었다고 칩시다. 리리 때문에 락다운이 일어났고 리리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리리가 훔친 후드 조각이 문제였으니까요. 즉 상황과 잘못 모두 리리에게 있는데 여건이 됨에도 가버린 걸 보고 불의의 사고라고 느끼길 바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어떤 빌런적으로 매력이 있는 살인도 아닙니다. 결국 이래놓고 리리는 또 자기 합리화하기 바쁠 테니까요.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빌런들, 예컨대 조커나 안톤 쉬거, kimberly 같은 예를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행동 원리에 대한 명백한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악당임을 이해하고 본인들이 가진 행동 철학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조커가 도시를 터뜨리며 내 아버지가 벨트를 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지? 라고 한다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매력은 없겠죠. 행동 원리가 이미 클리셰로도 낡은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요. 리리의 경우는 더 최악입니다. 출세를 위한 슈트는 안타까운 사연조차 아니고 도통 신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왕좌왕만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I'm sorry, he's in one of the greenhouses and he's not moving. I'm so sorry. 모른 척까지 합니다. 히어로로서도 빌런으로서도 매력을 느끼기 힘든 찌질한 모습이죠. 이거 그냥 제목 아이언 후드로 바꾸죠. 얼굴 반쪽이 붉어지며 흑화를 암시하는 게 앞만 봐도 리리보다 파커의 묘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이후 장면도 집에 돌아와 어떻게만 연발하는 모습이 짧게 나오는 리리에 비해 파커가 집에 돌아와 폭주하는 장면은 환상까지 등장하며 훨씬 길게 노출됩니다. We'll be the ones sitting on our asses like kings in some fancy ass mansion. 다음화의 오프닝에서 존과 유대를 따지거나 첫 살인을 존이 대신 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서사를 강화하죠. 추도식이 진행되고 파커는 후드를 준 미지의 존재의 귀띔으로 리리가 범인임을 알아챈 낌새입니다. I got plans for you. 파커가 한껏 존의 죽음에 잠겨있는 사이 리리는 짧은 극복을 끝마치고 파커의 후드 조사에 열중입니다. 이유조차 혹시라도 파커와 싸움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요. 첫 살인 후로 고작 하루 지났는데 Oh, I'm about to get my ass popped by a deranged man in a cape. Can you help? 슬퍼하기보단 존하는 나탈리에게 이죽되며 비아냥거릴 정도죠. 그런 동안 리리가 살인 현장에 남겨두고 간 장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에제키엘. 그래요. 존은 싫어하는 사이였다고 치고 친구와의 약속을 깨고 감옥까지 보낸 것은 미안해하겠죠. Looks like they got your favorite color. Khaki. 와, 그냥 와. 사과보단 꺼내주겠다는 약속만 남발하는데 딱히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미 더 큰 맹세도 깨트린 상황에 이런 약속이 무게를 가질 리 없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역시나 에제키엘을 구할 계획을 짜기보다 후드갱의 아지트로 어슬렁거리며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Yo, it's a good thing Parker's getting that new tech specialist to help out.
리리가 모르는 새 기술 전문가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리리를 대하는 파커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리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안전장치를 주고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아예 슈트를 입고 자기까지 합니다. TV의 총성 소리에 오반응한 안전장비 때문에 어머니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들키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Oh, you want magic? 아니요? 아이언 시리즈에선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마녀의 샵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법은 모르는 것이니까 설명 없이 무슨 가루랑 무슨 찻잎을 섞어다가 얍! 벽에 던지니까 어느 곳의 물건인지 나타납니다. That's enough. We're done here. 엄마 마녀는 호들갑을 떨며 리리 모녀를 내쫓으려 하며 이게 가장 어두운 차원, 지옥 태생의 물건임을 알려주죠. 그 사이 Ezekiel Stain. Awesome. 투명한 능력이 있는 파커가 새 기술 전문가 에제키엘 스탠을 빼냅니다. 다시 리리로 시점을 돌리면 신미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핫걸남 나탈리의 동생에게 나탈리를 보여주는데 That is horrifying. You had no right to use Natalie as one of your little tech toys.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며 변명해보지만 Look at her. She is alive. That is not my sister. She's not sort of alive. 이 드라마에서 그나마 보여주는 기술과 얽힌 윤리 문제 나탈리 이슈가 다뤄집니다. 죽은 인간의 모습과 행동 패턴을 가진 AI가 존재해도 좋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억지를 부려온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이슈가 던지는 주제의식은 깊이가 접신물 수준이에요. At her. She is alive. Sort of. 이런 대사가 안타까움을 자아내려면 최소한 나탈리는 리리의 기억 속에 없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이 새로운 나탈리와 새로운 관계를 쌓으며 독립적인 개체라고 고민이라도 해볼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바쁜 드라마에서 나탈리와의 교감 장면이라곤 당신도 할 수 있다, 트라우마 호흡법 같은 이미 리리가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정확한 원리는 모른다고 쳐도 본인 기억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떻게 나탈리만 할 수 있는 걸? 이 X를 떨어대고 있으니 어떻게 이걸 좋게 봐줘요? 제이는 저걸 지워버리라며 화를 내며 떠나고 그 시각 스탠은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일종의 생체 개조로 강한 사이보그 솔저로 거듭나는 거죠. I haven't seen code this intricate since Madripoor. 충성 마녀는 대단히 어려운 프로그램인 양 호들갑을 떨지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바꿔 넣어서 통제권을 빼앗는 장면이거든요. Now when I say jump, you jump. 이딴 식으로 된다는 건데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에제키엘이 신삼룡이라 이렇게 쉽게 통제권을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남에게 맡겨야 하고 중성마녀가 IQ 500쯤 되는 천재라 지 입으로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시스템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해킹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고 둘째론 이런 업그레이드와 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완전 제껴두고 이 드라마가 보여준 화면 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어드민 바꾸는 장면에서 이게 전체 화면이거든요. 자, 왼쪽 화면은 진행률, 강화된 시상 하부, 에너지 변위, 네트워크, 생체 메쉬 이식, 신경재생, 업그레이드 항목들이고 인체 해부도 아래 자세히 보면 리미티드 색, 액티베이션 버튼은 제한적 보안화의 시스템 활성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하겠죠. 그럼 이 통제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게 우측 화면입니다. DNA 업로드, 음성 기록, DNA 염기 서열, 생체 인식 스캔. 그러니까 음성, DNA, 생체 인식 스캔은 화면상으론 홍채 인식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서브젝트와 어드민은 그냥 쓰여있는 텍스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통제권을 갖겠다면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파커가 들어와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면서 목소리 패턴 집어넣고 에제키엘 잠깐 실례할게 이러면서 홍채 인식 스캐닝 하는 동안 그걸 보면서 에제키엘이 아무런 이상함도 못 느끼는 지능 서버 점검 상태여야 돼요. 혹은 최소한 이런 생체 개조를 한다면 전신 마취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상식이 반영됐다면 에제키엘이 잠든 사이에 파커가 들어와서 DNA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칠 텐데 You'll be awake, but sedated.
잔인한 느낌의 연출하겠다고 그것마저 생략하는 뇌가 연차 쓴 제작진 덕분에 그 설득력을 확보할 여지조차 없네요. 아니 이런 무리수들을 안 던져주면 보면서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과학을 빼고 봐야지 하고 자기 암시까지 하면서 뇌 빼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 왜 자꾸 뇌를 억지로 장착을 시켜요. 그래도 이제 다 왔습니다. 딱 2편 남았습니다. 후딱 정리해버리죠. 찬밥 취급에 삐져서 혼자 빠져나온 나탈리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제압당하는데 사실 이것도 웃겨요. 슈트의 상태를 보고 리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리리가 슈트에 없다는 전제하에 슈트 무력화팀과 리리 살해팀이 별도로 움직이며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야 지겹도록 봤지만 후드갱 쪽은 나탈리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Be quiet. They'll hear you. Chill. I'll put us on our own channel. 심지어 나탈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싸우면서 우연히 발생한 건데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작전을 펼친 걸까요? 물론 이런 어물쩡 진행은 리리 쪽도 마찬가지라 100% 공돌이로만 나오는 리리는 맨몸으로도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버티는 정도였고 결국 패배하지만 보호용 장비를 트랩처럼 이용해 살아남습니다. 뒤늦게 정크렛이 등장하지만 컷! 그러고도 타이밍 맞게 등장한 중성마녀에게 또 쫓기지만 슈트가 뒤에 트렁크를 그냥 부수고 나옵니다. 분명 아까 강력 자석으로 붙잡아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이 그냥 리리가 위기에 처하자 차를 부수고 나와요. 이쯤 오면 그냥 슈트를 배달해준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렇게 후드갱 멤버들이 발리자 이제 에제키엘이 등장할 차례죠. 리리에게 화가 난 에제키엘은 서슴없이 공격하고 당연히 죄책감이 있는 리리는 쿨하게 공격하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리리는 전투 지속이 불가능하고 에제키엘에게 철저히 농락당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리리는 그저 이게 되네? 에제키엘은 리리의 목 대신 아이언 헬멧을 가지고 떠나고 리리는 뭔가 핵심 부품처럼 보이는 걸 챙겨 현장을 떠납니다. 맨몸으로 돌아온 리리는 엄마와 상담 시간을 갖고 드디어 슈트를 만드는 이유가 공개됩니다. Because it was the only thing I could do to protect us. 앞서 얘기했던 안전 강박이 5번째 에피소드 중간에 와서야 등장하는 모습. 캐릭터의 성격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묘사는 엄마나 친구에게 안전시계를 건네는 장면 정도고 그 외에는 묘사가 없던 캐릭터가 이제 와서 이걸 큰 비밀이라도 푸는 양 얘기해봐야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이런 자기 고백 후 아이언 슈트가 망가진 리리는 어떻게 슈트를 복구할까요? How? When I realized you were staying home, I brought it back. 아버지의 유품인 차가 등장합니다. 연료를 넣는 게 아니니 차의 내연 기관도 다 무쓸모일 테고 물론 아이언 하트지만 중요한 건 쇠만이 아닐 텐데요. But I can't find a sustainable power source to support all these atoms. They're draining the battery. 아무튼 슈트를 다시 재조립하는 리리. 리리의 슈트엔 고질적 문제가 있는데 아크 리액터가 없기 때문에 동력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열과 풍력쇼가 나왔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 이 문제를 You're gonna steal gas from the king of darkness. Dormammu is more of a lord. 마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기로 합니다. 마법의 힘으로 움직이는 슈트의 아이언 하트. 와, 이게 복선이었구나. 뭐 어딘가 코믹스에 이런 이슈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언맨의 후계자 자리를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선 최악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이 흑화한 파커는 에제키엘을 조종해 아버지의 집에 쳐들어가서 돈 내놔를 시전합니다. 여기서 파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넌 여기 오려고 사람들을 짓밟았을 거야. 널 사랑해준 사람들을. 그게 사업 비용이란 거지. 하지만 최악은 사업 비용이란 절대 충분할 일이 없다는 거야. 다시 리리로 돌아와 Magic is a mutual exchange.
There's always a cost. 마법은 상호 교환이라면서 조심하라고 하지만 대가도 설명하지 않는 마법사와 대가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괜찮다고 하는 리리의 환장하는 콜라보 끝에 무슨 마법진으로 도르마무에게 에너지를 빌려와서 슈트에 투입하자 슈트가 정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I don't think that the reactor can handle the magic and Natalie. 나탈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파커가 악독한 행보를 보이며 자기를 좋아해준 사람들, 예컨대 존이나 후드갱 멤버들과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장비에 집착하는 리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법의 대가로 갑자기 나탈리가 사라져요. 아무리 리리가 별로여도 이걸 1대1로 놓긴 애매한 게 파커는 인망을 잃게 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진행시킵니다. 파커와 대비되는 리리를 그리고 싶었다면 장비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파커와 닮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면 마찬가지로 리리도 나탈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생각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딱 봐도 흑마법스러운 이 마법의 대가가 뭔가는 있겠지 싶었지만 AI가 사라지는 건 예측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인을 잃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물의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의도들이 밝혀집니다. How do you even know me? Oh, Matt, you are a legend. Well, you're not currently. 짠! 에피 6 시작과 함께 등장한 캐릭터 후드의 원래 주인이자 마녀가 말한 가장 어두운 차원에 속한 메피스토입니다. What is it that you most desire? 어둠의 지니 같은 느낌으로 파커에게 질문을 하는 메피스토. I'll be rich. Okay, how rich?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다는 파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단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네요. 그에게 도구 후드를 선물합니다. And what's in it for you? Oh, something you won't even miss. 적당한 멘트로 얼버무리는데 이래서 계약할 땐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How do I look? Right now, you look like shit. 지금은 추레하지만 곧 왕처럼 보일 거라며 떠나는 메피스토. 그 뒤는 알다시피 후드갱을 차리고 I said, eat. 파커가 후드의 힘에 잠식당한 흔적이 얼굴까지 번진 모습과 유치찬란한 대인관계가 돋보이네요.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해칠 수 없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말하는 파커. 물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름 하나 넣는 걸로 이런 게 되다니 기술의 발전이 참 눈부시죠. 한편 리리는 No, that can't be right. 사라진 나탈리를 복구하겠다며 또 전극을 꽂고 놀고 있습니다. 마법이 나탈리를 데려갔으니 일단 파커를 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는 리리. 이게 무슨 발상이죠?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I'm okay, Mom. I can't let all this work be for nothing.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애초에 나탈리를 만든 이유는 슈트를 보조하기 위함이었고 마법을 가져다 쓰긴 했지만 어쨌든 슈트는 만들었습니다. 리리는 애초에 데이가 없는 캐릭터였고 데이가 없는 행동만 반복해왔습니다. 6화를 지나오면서 성장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리리의 행보로는 파커를 막아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으니 멋진 척하며 내뱉는 헛되게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는 도통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세로 뛰쳐나가는 리리는 파커에게 향하고 중간 보스 에제키엘을 다시 만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진하기 전까지는 꽤 그럴듯하게 뽑혔습니다. 사실 원조 철맨은 나노머신 기반이 되면서 이런 기계뽕이 좀 죽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면서도 아이언맨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기에 괜찮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원이 마법이란 것만 빼면요. 그런데 액션을 보자면 돌진하며 레이저빔을 쏘는 건 무슨 생각인진 잘 모르겠어요. 원거리 공격이면 굳이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요. 세게 때리면 더 아프게 맞나? 물론 짠디를 넣으며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빌드업일 순 있는데 딱히 근거리 무장이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6탄전을 시도하고 똑같은 수에 다시 당합니다. 분명 완전히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파커와 메피스토의 대화 장면이 잠깐 나오더니 다시 화면이 돌아오니까 어느새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막보아 싸움 전 스펙 테스트 겸 이전에 패배했던 상대에게 승리하는 일종의 파워업 이벤트 중이라 봐도 무방한 순간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이렇게 묘사되면 안 되죠. 적은 똑같은 수를 쓰지만 새 슈트는 이전과 달라서 통하지 않고 느리군 쓰러지는 것조차 이런 대사 쳐주면서 이겨야 맛인데 이런 건 고사하고 전투 묘사 자체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다 보는 것만으로 에제키엘이 조종당하는 중이라는 걸 알아챈 명의 리리는 싸움을 멈추면 그 상태를 풀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잠시 에제키엘의 전원을 오프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란 I'm gonna knee you in the groin. Your body's gonna respond in crisis mode. 이 와중에 색드립도 있지 않아주는 리리. I'll try to pull it, okay? For the sake of the staying family name. 고작 기쿠 재부팅으로 무력화하고 We friends again, Joe? 은근슬쩍 물타기 하려 하지만 이 정도론 택도 없던 에제키엘을 지나쳐 마침내 파커를 찾아갑니다. 리리가 파커를 찾아온 목적은 I need you to give me that hood. 제가 딱 파커처럼 웃었습니다. 그쵸? 파커와 싸울 대의명분이 없으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곤 후드를 뺏어가서 나탈리를 되찾아올 방법을 조사하겠다? 그런데 사실 흑마법이란 것만 같지 후드는 메피스토 거고 얘네가 빌린 건 도루마무의 힘인데요? 잠시 생각이란 걸 해버렸네요. 자 다시 Face it, Riri, you're a criminal. Like me. 파커의 조롱에 논리론 대꾸가 안 되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리. 그런데 공격 수단이 작별이다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야. 이야. 누군 마법 쓰려고 설산에서 목숨까지 걸고 개고생했는데 배웠다는 묘사도 없이 마법의 힘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네요. Don't tell me that's magic. Thought you were tech only.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MCU를 말아먹고 있다니까? 리리의 마법의 힘으로 투명화도 강제 해제를 당하니 파커에게 남은 건 원티드 파커리 뿐인데 슈트에 그게 통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갑자기 없던 새 설정을 추가해줍니다. 바로 펄이화죠. 뭐 한두 장면 뜯어 고친다고 이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쯤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리리와 파커가 찐 우정을 나눴다면 이야기가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중2병 수준도 비슷한데 파커가 일종의 사스케가 되고 파커의 친구인 리리가 안타까워하며 파커를 되돌리려 하는 그런 클리셰적인 구성만 됐어도 업보로 날려먹은 슈트 업그라다 친구 날려먹고 염치도 없이 후드 뺏으러 온 이 상황보단 나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크 리액터 언저리 같은 장식을 뜯어내려고 하니 또 거기가 약점이 맞긴 맞는지 비상자폭을 하는 리리. 자폭으로 슈트를 날려먹지만 파커는 무사했고 리리는 또 Please don't. 리리 윌리엄스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잠화시는 고양이쯤 돼서 눈만 꿈뻑이면 사람들이 다 용서해줄 줄 아나? 이게 다 주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해놔서 그래. So hot girls supposed to be at the clubs? 이래 놓으니까 애가 맨날 플리즈 이러고 있지 리리 주변에 티발놈이 한 명만 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 에제키엘과 달리 파커에겐 통할 리 없습니다. This one's for John. 폭발은 했지만 슈트가 터진 것까진 홀로그램이었고 뒤를 잡은 리리는 후드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You don't know what it's like without it. I know. 마지막 싸움이 끝났지만 아직 드라마는 10분가량 남았습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쓰냐면 이제 두 번째 논란의 장면이죠. Eat. You gotta be famished from commotion. 메피스토와 만나게 되는 리리. 그의 손짓 한 번에 슈트는 가볍게 벗겨지고 이내 사라집니다. 대화를 하면 돌려준다는 메피스토의 말에 결국 대화에 응합니다. 그러자 메피스토는 리리가 듣기 좋은 말을 속삭이죠. Someone who, due to no fault of their own, finds themselves always. 이 문장만 들어봐도 개소리란 건 어렵지 않게 판별할 수 있네요. 원하는 걸 주겠다는 메피스토의 말에 결국 리리는 What's the catch? There's nothing you can miss, Riri. 파커와 똑같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If I do this, it's just me that you want, right? 계약에 응해 나탈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러 돌아온 나탈리는 You can back up a little bit, boo. How did you do that? AI가 아닌 살아있는 버전이었죠. 그렇게 아이언하트는 끝이 납니다. 파커의 후드를 이용해 접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메피스토의 설계였다는 분위기를 풍겨서 사실 AI 나탈리도 메피스토가 만들어냈고 거둬들여서 리리를 흉계에 빠지게 했을 거란 추측도 있지만 작품 내 함의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추측에 관해선 생략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악마와 계약하지만 그 개인적인 이유마저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말임은 분명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보시기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발작하는 느낌으로 보이셨겠지만 아이언맨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 잘 뽑아도 좋게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최대한 비교하지 않고 아이언하트를 좋게 보려 노력한 편입니다. 과학적인 고증도 너무 심각한 부분 제외하곤 최대한 배제하고 작품이 주력하는 드라마에 집중하려 했고 안티히어로, 빌런 등 전통적인 영웅상이 아닌 스타일로도 접근하며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가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6화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론 그냥 처절할 정도로 못 만든 작품이다. 이외에는 딱히 다른 감상이 들지는 않습니다. 굳이 잘한 점을 꼽자면 도미니크 소니 비호감 캐릭터 연기를 너무 잘했다 정도? MCU의 리리 윌리엄스는 안티히어로, 다크히어로, 빌런, 안티빌런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도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릭터성, 즉 개인 서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에 빗대 생각해보면 6화라는 분량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량으로 호평받았던 로키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죠. 리리가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사건을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줬다면 안티히어로건 빌런이건 아니 메피스토와 계약하는 것도 충분히 인상 깊게 소비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스파가 그웬을 살리는 조건으로 메피스토와 계약한다면 어떨까요? 영웅의 안타까운 타락일지언정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씬으로 그려졌겠죠. 리리와 어스파의 차이는 이 서사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변잡기로 시간을 끌다가 리리가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5화 중반부에서야 드러납니다. 남은 시간으론 이미 어디론가 굴려볼 여지가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에제키엘 이야기, 파커 이야기, 나탈리 이야기, 후드갱 이야기는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독립적인 에피소드일 뿐 이 에피소드가 리리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야기의 비중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세 인물 중 리리라는 인물을 그려내는 메인 소재로 삼을 만한 인물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파커와 리리가 절친한 우정을 쌓았지만 장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인물의 어긋난 결말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테고 혹은 사회성이 부족했던 리리가 나탈리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리리의 행보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소해볼 여지도 있었을 겁니다. 오비디아 스탠이라는 악한 부모를 둔 에제키엘과의 사건을 통해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버디 무비를 노려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실제 드라마는 어느 쪽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언맨의 후속으론 거하게 똥을 뿌렸다고 봐야겠죠. 독립적인 아이언하트로서도 망작이지만 아이언맨과 연계되어 다른 후계자가 나올 여지도 틀어막았으니까요.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 이제 이렇게 그릇된 캐릭터가 된 리리 윌리엄스가 피터 내지 할리 키넘에게 패배하며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는 US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주연급 조연 정도에 불과했던 에이전트보다 훨씬 서사가 빈약하니 이 경우에도 그렇게 성공적인 활용이 되리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감하긴 어려운 캐릭터지만 악마와 계약한 이유도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다 보니 얘를 물리치는 것도 찜찜한 일일 뿐이고 빌런으로서 어떤 개성이나 강한 능력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묻히고 없는 일이었던 셈 치는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도 MCU의 사활은 둠스데이에 걸려있고 거기에 연관된 건 어디까지나 영화 시리즈이기 때문에 망한 드라마가 끼어들 여지가 적기도 하고요. 모든 창작물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창작 활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시청자의 시간과 돈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나 관객의 관심은 무한하지 않은데 멀티버스 사가의 MCU는 되면 좋고 아님 말고식으로 막 던진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나마 최근은 조금씩 폼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정말 둠스데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도 MCU 작품을 계속 볼지 말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휴나였습니다. Feels like a loop every time.